오늘 밤에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 알파 센타우리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약 4광년 떨어진 가장 가까운 이웃 항성이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깝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주적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도 가까운 편입니다. 바로 이웃에 있는 별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거리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고 구체적인 수치와 그 거리가 만들어내는 장벽을 파악하면 냉엄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그 거리가 왜 인류가 마주한 가장 벅찬 도전 가운데 하나인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만큼 깊은 우주를 탐험하는 일을 좋아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구독해주세요. 간단한 행동이지만 이 채널이 여러분처럼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널리 닿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알파 센타우리는 사실 하나의 별이 아닙니다. 하나의 항성계입니다. 중력으로 묶인 세 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돌며 수십억 년 동안 복잡한 중력의 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밝은 별은 알파 센타우리 A입니다. 태양보다 조금 더 크고 밝습니다. 질량은 약 10% 더 큽니다. 밝기는 약 1.5배입니다. 태양을 알파 센타우리 A로 바꿔도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겁니다. 지구는 조금 더 따뜻해질 겁니다. 하늘의 태양은 조금 더 크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생명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채 이어질 겁니다. 두 번째 별은 알파 센타우리 B입니다. 태양보다 작습니다. 질량은 태양의 약 90%이고 광도는 태양의 절반가량입니다. 태양을 알파 센타우리 B로 바꾸면 지구는 더 추워지고 하늘의 태양은 더 어둡게 보일 겁니다. 지금과 같은 열과 빛을 받으려면 별에 더 가까이 공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극히 평범한 별입니다. 중심부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는 주계열성으로 안정적이고 수명이 깁니다. A와 B, 이 두 결은 타원 궤도로 서로를 돕니다. 가장 가까워질 때 두 별 사이의 거리는 약 11천문 단위입니다. 태양에서 토성까지의 거리와 대략 비슷합니다. 가장 멀어질 때는 약 36천문 단위까지 벌어집니다. 해왕성의 궤도보다도 멉니다. 공전 주기는 80년이 조금 안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았고 2037년 무렵 다음 공전을 마칠 예정입니다. 알파 센타우리 A를 도는 행성에 어떻게든 설 수 있다면 하늘에서 알파 센타우리 B가 믿기 어려울 만큼 밝은 별로 보일 겁니다. 지구에서 보는 어떤 별보다 훨씬 밝습니다. 두 별이 가장 가까울 때는 태양 밝기의 약 100분의 1에 이르러 밤에도 그림자가 생길 정도입니다. 책을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큼 밝습니다. 주성보다는 훨씬 어둡지만 하늘에 두 번째 태양이 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별이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엄밀히 말해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이어서 가장 가까운이라는 뜻의 프록시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프록시마는 적색 외성입니다. A와 B에 비하면 매우 작은 별입니다. 질량은 태양의 약 12%, 광도는 약 0.17%에 불과합니다. 태양을 프록시마로 바꾸면 지구는 순식간에 얼어붙을 겁니다. 너무 어둡고 차갑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열을 받으려면 프록시마에 믿기 어려울 만큼 가까이 공전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가까우면 조석 고정이 일어나 언제나 같은 면만 별을 향하게 됩니다. 한쪽은 영원한 낮, 다른 쪽은 영원한 밤에 놓입니다. 프록시마는 A와 B 쌍성에서 약 13,000 천문단위나 떨어진 거리를 돕니다. 약 0.2 광년입니다. 그 거리에서는 프록시마가 중심의 두 별을 한 바퀴 도는데 약 55만 년이 걸립니다. 수십억 년 동안 이 항성계의 중력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에도 공전한 횟수는 불과 수천 번입니다. 이 항성계는 오래되었습니다. 나이는 50억 년에서 60억 년 사이로
태양보다 조금 많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알파 센타우리는 이미 오래된 별이었습니다. 별의 시간 규모 앞에서는 인류 역사가 눈 깜짝할 순간처럼 보입니다. 기록으로 남은 인류 문명의 역사는 길어야 6천년입니다. 알파 센타우리 나이의 1%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이 별들은 우리보다 오래 살아남을 겁니다. 50억 년 뒤 태양은 수명을 다합니다. 적색거성으로 팽창해 태양계 안쪽을 삼키더라도 알파 센타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A와 B는 이후로도 수십억 년 동안 춤을 이어갑니다. 적색외성인 프록시마는 태양보다 수조 년이나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적색외성은 연료를 매우 천천히 태우므로 우주에서 마지막까지 빛나는 별이 될 겁니다. 이 별들은 우리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사라지고도 오랫동안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거리입니다. 세 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지구에서 4.24광년, 약 40조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A와 B는 조금 더 먼 약 4.37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이 별들은 태양 너머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들입니다. 이보다 가까운 별은 없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전부터 알파 센타우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반구의 고대 천문학자들도 이 별을 보았고 프톨레마이오스는 2세기 무렵 자신의 목록에 기록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별을 켄타우로스 자리의 일부로 알았습니다. 아랍 천문학자들이 관측했고 중국 천문학자들도 기록했습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 우리는 이를 하나의 별로 여겼습니다. 남쪽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하나의 점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1689년 인도 푸두체리에서 관측하던 예수의 신부 장리쇼가 망원경 속 알파 센타우리가 둘로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별이 하늘에서 가깝게 붙어 서로를 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당시 쌍성은 종처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망원경으로 보아도 별 대부분은 하나로 보입니다. 중력으로 묶인 두 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도는 쌍성을 찾아낸 일은 항성의 운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뒤 수세기에 걸쳐 천문학자들은 알파 센타우리 A와 B의 궤도를 추적했습니다. 해마다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하며 두 별이 서로를 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800년대에는 공전 주기가 80년이 조금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궤도가 얼마나 타원형인지 나타내는 이심률도 계산했습니다. 또 궤도의 각 지점에서 두 별 사이의 거리를 알아냈습니다. 이 모든 연구는 항성계까지의 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각도와 상대적 위치는 측정할 수 있었지만 절대 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알아내려면 시차가 필요했습니다. 183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왕립천문대에서 근무하던 스코틀랜드 천문학자 토머스 핸더슨은 알파 센타우리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때 별의 위치가 겉보기로 이동하는 연주시차를 검출하려 했습니다. 이 이동폭은 극히 작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조차 일각초보다 작습니다. 일각초는 1도의 3600분의 1로 믿기 어려울 만큼 미세합니다. 감각적으로 설명하면 팔을 뻗어 동전을 들었을 때 그 폭은 약 1800각초입니다. 핸더슨이 측정하려던 시차는 1각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팔을 뻗어든 동전 폭의 1800분의 1보다도 작았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알파 센타우리를 관측하며 수백 차례 측정했습니다. 배경별을 기준으로 위치를 세밀하게 추적했고 지구가 궤도의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이동할 때 나타나는 미세한 흔들림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핸더슨은 신중했습니다. 지나치게 신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측정 오류와 장비의 문제, 대기 왜곡의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수년 동안 자료를 거듭 분석하면서도 발표를 망설였습니다. 그 사이 1838년 독일의 프리드리히 베셀은 다른 별인 백조자리 60일의 연주 시차를 처음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베셀의 연구는 치밀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오차 원인을 고려했고 잡음에서 실제 시차 신호를 분리하는 수학적 기법도 개발했습니다. 그의 측정은 확고했고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베셀보다 1년 늦은 1839년 핸더슨이 마침내 알파 센타우리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베셀의 결론을 재확인했습니다. 별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었습니다. 핸더슨이 연주 시차로 구한 알파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약 4.3 광년이었습니다. 훨씬 정밀한 현대 장비로 측정한 거리는 프록시마가 4.24 광년, A와 B가 4.37 광년입니다. 원시적인 장비로 측정했는데도 핸더슨의 결과는 실제 값과 몇 %밖에 차이 나지 않을 만큼 정확했습니다. 연주 시차의 발견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우주의 실제 규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별은 단지 하늘의 불빛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텅 빈 우주의 심연 너머에 놓인 또 다른 태양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알파 센타우리조차 약 40조 킬로미터, 4.2 광년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갈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제대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거리였습니다. 이는 1839년, 거의 2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탐사선을 보내지도 못했고 우리가 아는 한 대화를 나눌 존재도 없기에 누구와도 교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에 관해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케플러 법칙과 궤도 운동 관측으로 별들의 질량을 측정했고 스펙트럼을 분석했습니다. 스펙트럼을 분석해 구성 성분과 온도, 나이도 밝혔습니다. 프록시마를 도는 행성들을 발견했고 각 별 주변에서 행성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도 계산했습니다. 삼중성계의 복잡한 중력 환경에서 행성 궤도가 얼마나 안정적인지도 모형으로 연구했습니다. 이 모든 연구는 약 40조 킬로미터 밖에서 오직 빛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광자는 4.24년을 날아 우리 망원경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알파 센타우리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곳의 대기나 토양을 채취하지도 어느 행성의 땅을 걸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로봇을 보내 탐사한 적도 없습니다. 원격 관측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당분간 달라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별들을 광범위하게 지도화했습니다. 10광년이나 20광년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압니다. 그 공간에는 별이 수십 개 있습니다. 시리우스는 약 8.6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엡실론 에리다니는 약 10.5광년, 타우 세티는 약 12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별은 알파 센타우리입니다. 바로 옆집 별입니다. 우주적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은하가 도시라면 알파 센타우리는 바로 옆집과 같습니다. 다만 그 집까지의 거리가 4.24 광년입니다. 이제 이 거리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그 함의입니다. 빛은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이동합니다. 우주에서 이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깨트리지 못한 속도 기록이 아니라 물리학의 근본 법칙입니다. 빛의 속도는 우주 어디서나 절대적이고 일정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남반구의 밤하늘에서 알파 센타우리를 바라본다면 4.24년 전에 그 항성계를 떠난 빛을 보는 겁니다. 현재의 별이 아니라 과거의 별을 보며 시간을 거슬러 보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갑자기 폭발하거나 어두워지는 등 예상 밖의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4.24년 동안 알 수 없습니다. 빛보다 빠른 것은 없으므로 그 정보가 우리에게 더 일찍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변화도 모른 채 사건 전에 출발한 빛을 보면서
별이 평소와 같다고 여길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고립을 만듭니다. 우리가 보는 우주는 현재 모습이 아니라 과거 모습입니다. 천체가 멀수록 우리는 더 먼 과거를 봅니다. 알파 센타우리의 경우 4.24년에 불과해 우주적 시간 규모에서는 길지 않고 그동안 별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리입니다. 태양계 너머의 모든 것은 거리뿐 아니라 시간으로도 우리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알파 센타우리로 가는 여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거리는 진정 냉엄하게 다가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은 파커 태양 탐사선입니다. 이 탐사선은 태양 가까이에서 태양의 중력으로 가속해 초속 약 193km, 시속 약 69만 2000km에 이릅니다. 지상 기준으로는 믿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달릴 수 있다면 약 3분 30초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달까지는 약 33분이면 도달합니다. 화성이 가장 가까울 때는 불과 며칠이면 닿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광대합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도 시속 69만 2000km로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려면 약 6700년이 걸립니다. 6700년입니다. 기록으로 남은 인류 역사보다 깁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은 2018년에 발사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 탐사선이 알파 센타우리로 향했다면 8718년 무렵 도착했을 겁니다. 그때까지 인류 문명이 존속한다 해도 지금은 전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지고 기술도 여러 차례 혁명을 거쳤을 겁니다. 현재 세계의 모든 것이 아득한 고대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나마 인류의 가장 빠른 우주선을 이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공간으로 향하는 보이저 탐사선은 파커 태양 탐사선보다 훨씬 느린 시속 약 6만 1000km로 이동합니다. 그 속도로 알파 센타우리까지 가려면 약 7만 5천년이 걸립니다. 7만 5천년 전,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 밖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무리를 이루어 사는 수렵 채집인이었습니다. 석기와 불을 사용했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언어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농업도 도시도 문자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문명도 없었습니다. 농경의 발명과 피라미드 건설, 과학기술의 발전, 인터넷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현대 인류를 규정하는 모든 것이 보이저가 알파 센타우리까지 가는데 걸릴 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명왕성을 지나간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은 시속 약 5만 8000km로 이동합니다. 보이저와 비슷한 속도입니다. 이 탐사선도 알파 센타우리까지 가려면 약 7만 년에서 8만 년이 걸립니다. 이런 시간 규모는 인간의 감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유인 임무도 그토록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현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우주선도 그 기간 내내 작동하지 못합니다. 전자장비는 고장날 겁니다. 동력원은 고갈될 겁니다. 미세운석의 충돌과 우주 방사선으로 구조물도 손상될 겁니다.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우주선은 기능을 잃습니다. 우주의 공허 속을 소리 없이 떠도는 잔해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분명 더 빨리 가야 합니다. 훨씬 더 빨라야 합니다. 빛의 속도의 1%로 이동하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시속 약 299만 킬로미터, 하루 약 10억 7,800만 킬로미터로 현재 기준에서는 터무니없이 빠릅니다. 지금까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도 광속의 약 0.007%에 불과합니다. 광속의 1%는 현재 기록보다 140배 이상 빠릅니다. 그래도 획기적인 추진 기술을 개발해 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핵펄스 추진이나 핵융합 추진, 혹은 반물질 엔진처럼 우주선을 광속의 1%까지 가속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 속도라 해도 알파 센타우리까지 가는데 424년이 걸립니다. 미국의 전체 역사보다도 깁니다. 현존하는 어떤 국민국가의 역사보다도 긴 시간입니다. 그래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시간 범위 안에는 있습니다. 수천 명을 태우고 수백 년 동안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거주 공간으로 설계된 식민선을 이용해 여러 세대가 이어가는 임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떠난 사람들은 우주선 안에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도 우주선에서 평생을 삽니다. 그 아이들이 다시 자녀를 낳으며 여러 세대가 이어집니다. 모두 우주에서 태어나 평생을 우주에서 살고 역사 기록과 모의 영상으로만 지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조상이 선택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스스로 고르지 않고 물려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윤리적 질문이 따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 선택하지 않은 여행을 떠맡겨도 될까요? 아이들이 행성 표면을 한 번도 밟지 못하고 정화되지 않은 공기도 마시지 못할 것을 알면서 인공 환경에서 키우는 일이 정당할까요? 자연 그대로의 하늘도 보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무언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주선이 중간에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선의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임무를 중단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그 여정에 묶입니다. 모든 일이 완벽하게 진행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완벽하게 풀리고 우주선이 4세기 동안 정상 작동하며 승무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문화와 목적을 지켜낸다고 해도 결국 편도 여행입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지구와 교신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파는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우주선에서 보낸 메시지가 지구에 닿는데 4.24년이 걸립니다. 지구의 답신이 우주선에 도착하는데도 다시 4.24년이 걸립니다. 한 차례 문답을 주고받는데 8년 반이 걸리는 셈입니다. 질문을 보낸 뒤 답을 받을 때는 이미 노인이 되었거나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답을 듣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답신이 도착할 즈음에는 질문을 낳았던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주선은 이미 전혀 다른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질문한 사람이 답을 듣기 전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먼 시대끼리 편지를 주고받듯 시간을 가로질러 메시지를 교환하게 됩니다. 우주선과 지구의 문화는 점차 멀어질 겁니다. 서로 따로 발전하고 각자의 관습과 언어, 사고방식을 만들어갈 겁니다. 몇 세대만 지나도 서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무는 계속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구와의 연결은 갈수록 추상적인 것이 됩니다.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역사 속 각주에 가까워집니다. 이제 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광속의 10%입니다. 시속 약 2,990만 킬로미터입니다. 핵융합 램제트나 레이저로 미는 광도처럼 진정 혁명적인 추진 기술이 있어야 가능한 속도지만 이 경우 여행 기간은 42.4년으로 줄어듭니다. 여전히 길고 대부분 사람의 직업 생활보다도 긴 시간이지만 한 세대가 직접 여정을 마칠 수는 있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우주선에 올라 60대의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도착할 때는 나이가 들겠지만 직접 여행을 마치고 목적지를 두 눈으로 보며 자신이 시작한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는 더 감당할 만해 보입니다. 인류는 이전에도 장기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하나의 실험에 평생을 바치기도 했고 탐험가들은 오지로 향하는데 여러 해를 쓰기도 했습니다. 42년은 길지만 한 사람의 생애 안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광속의 10%에서도 엄청난 공학적 난관을 마주합니다. 그 속도에서는 모래알처럼 작은 우주잔해와 충돌해도 참사가 일어납니다. 운동 에너지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종이 클립 정도 질량인 1g짜리 입자가 광속의 10%로 우주선과 충돌하면 TNT 약 43톤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모래알 하나가 히로시마를 파괴한 폭탄의 약 3배에 이르는 에너지를 내는 겁니다. 차폐막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막대한 차폐가 필요합니다. 일부 설계안은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고밀도 재료로 만든 거대한 방패를 우주선 앞쪽에 두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질량이 늘면 가속이 더 어려워집니다. 다른 설계는 자기장으로 하전 입자를 밀어내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모든 잔해가 전하를 띠는 것은 아니며
중성입자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 겹의 방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비 체계와 상시 감시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큰 잔해와 우연히 충돌하면 임무 전체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우주선이 지나는 곳은 대부분 텅 빈 공간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습니다. 성간물질에는 극도로 희박한 기체와 먼지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세 제곱센티미터당 원자가 몇 개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광속의 10%에서는 이조차 문제가 됩니다. 충돌하는 원자마다 운동량을 전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항력이 생깁니다. 속도는 크게 줄지 않지만 40년의 여행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연료 계획에 이 영향을 반영해야 합니다. 적도를 유지하려면 추진제를 더 실어야 하고 추진제 자체도 질량입니다. 질량이 늘수록 가속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연쇄적으로 커집니다. 로켓 방정식은 가혹합니다. 탑재물 1kg을 가속하려면 몇 배에 이르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그 연료를 가속할 연료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고 요구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현재의 화학 로켓은 전체 질량 가운데 탑재물을 겨우 1% 정도만 실을 수 있습니다. 유용한 우주선 1kg마다 연료 99kg이 필요한 셈입니다. 성간 임무에서는 이 비율이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재래식 로켓으로 우주선을 광속의 10%까지 가속하려면 탑재물 질량의 수천 배에서 수백만 배에 이르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간 임무 구상은 특수한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주선 뒤에서 작은 핵폭탄을 터뜨리고 충격파를 타는 핵펄스 추진이나 핵융합 로켓입니다. 핵융합 로켓은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해 그 에너지를 추력으로 바꿉니다. 반물질 추진은 물질과 반물질을 소멸시켜 질량을 곧바로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레이저 광도층, 지상이나 궤도에 설치한 강력한 레이저로 반사도를 밉니다. 우주선의 연료를 싣지 않고도 가속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핵펄스 추진에는 수천 개의 핵장치를 폭발시켜야 합니다. 원리상 공학은 단순하지만 정치적 문제는 끔찍합니다. 조약은 우주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며 평화적 목적의 핵폭발조차 큰 논란을 부를 겁니다. 핵융합 로켓에는 지속적인 핵융합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고정식 원자로에서도 아직 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주선용 소형 핵융합 추진기를 만드는 일은 현재 능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반물질 추진에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도 극소량만 생산할 수 있는 반물질이 필요합니다. 현재 생산량은 1년의 나노그램 단위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양은 킬로그램 단위입니다. 어쩌면 수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속도로 충분한 반물질을 생산하려면 수백만 년이 걸리고 인류가 수세기 동안 생산할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레이저 광도체는 거대한 레이저 배열이 필요합니다. 수천 개의 레이저를 완벽하게 동기화해 돛을 가속하는 동안 수년간 계속 작동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돛이 성간 공간에 들어서면 감속할 수 없습니다. 레이저는 지구에 남아있어 목적지 쪽에서 밀어줄 수 없습니다. 광속의 10%로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해도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몇 시간 만에 항성계를 스쳐 지나며 측정한 뒤 영원히 심우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추진 방식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학은 공학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엄격한 제약을 가합니다. 광속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어길 수도 없습니다. 무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자연 법칙입니다. 이제 어떻게든 광속의 20%, 시속 약 5,950만 킬로미터에 도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알파 센타우리까지 21.2년, 약 20년이 걸립니다. 20대에 지구를 떠나 40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항성계를 탐사하고 거점을 세우며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젊은 나이입니다. 거의 실현 가능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잔해 충돌과 성간 항력, 추진 문제는 모두 더 심각해집니다. 광속의 20%에서는 1g짜리 입자 하나가 TNT 약 170톤, 히로시마 폭탄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냅니다. 모래알 하나가 그 정도입니다. 차폐는 더욱 강력해야 하고 필요한 연료도 늘어납니다. 공학적 난도는 한층 높아집니다. 통신 문제도 여전히 남습니다. 지구로 보내는 메시지는 편도에 4.24년이 걸립니다. 도착할 때까지 21년 동안 지구와 실시간으로 연락하지 못합니다. 지구에 관해 아는 모든 정보는 최소 4년 전 것이며 도착할 즈음에는 25년이나 뒤처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떠날 때의 지구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정치와 기술, 문화 모두 변합니다. 임무를 기획한 사람들은 은퇴했거나 세상을 떠났을 수 있습니다. 자금을 댄 정부도 더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임무를 추진했던 우선순위도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해보니 지구에서는 이미 관심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자금도 끊겼을지 모릅니다. 발견한 내용을 담아 고향으로 보낸 전송 자료가 무관심 속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 수십 년 동안 지구가 크게 발전해 여러분의 보고가 이미 낡은 정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떠난 뒤 더 빠른 추진 기술을 개발했을지도 모릅니다. 몇 년 뒤 더 나은 기술로 출발한 두 번째 임무가 먼저 도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양자 얽힘이나 다른 획기적 기술로 통신 지연을 해결했을 수도 있고, 양자 얽힘이나 전송 가능한 다른 무언가로 같은 문제를 풀었을지도 모릅니다. 텅 빈 우주를 깡통 같은 우주선에 갇혀 21년이나 날아왔지만 이미 더 나은 임무로 대체되었음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로켓 방정식과 광속 한계의 가혹한 지배입니다. 거리가 늘수록 비용은 잔혹하게 커지고 광년이 하나 늘 때마다 어려움이 배가 됩니다. 이제 실제 여정에서 마주칠 것, 곧 우리와 알파 센타우리 사이의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우주가 비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라고 여깁니다. 대체로 맞습니다. 우주는 지구에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진공보다도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텅 비지는 않았습니다. 별 사이를 채우는 성간 물질에는 기체와 먼지가 있습니다. 극도로 희박해 평균적으로 세 제곱센티미터당 원자 약 하나뿐입니다. 어떤 실험실 진공보다도 훨씬 더 비어 있습니다. 비교하면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에는 세 제곱센티미터당 약 2,500경개의 분자가 들어 있습니다. 25 뒤에 0이 18개 붙는 수입니다. 우주에는 세 제곱센티미터당 원자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 센타우리까지 약 40조 킬로미터를 가는 동안 엄청난 부피의 공간을 지나며 그 희박한 기체에 계속 노출됩니다. 광속의 10%에서는 수소 원자 하나와 충돌해도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수소 원자의 질량은 미미하므로 그 양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원자 수십억 개와 충돌합니다. 4.24광년을 지나며 누적된 효과는 항력을 만들어냅니다. 작지만 측정 가능한 항력으로 우주선의 속도가 낮아집니다. 크게 느려지지는 않습니다. 전체 여정에서 몇 퍼센트의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착 시각과 비행 궤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밀하게 항해하는 능력도 흔들립니다. 따라서 연료 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항력을 상쇄할 추진제를 더 실어야 합니다. 그러면 질량이 늘고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집니다. 또다시 문제가 연쇄적으로 커집니다. 방사선도 있습니다. 우주에는 고에너지 우주 방사선 입자가 가득합니다. 고에너지 입자들입니다. 대부분 양성자입니다. 초신성과 다른 격렬한 사건에 의해 거의 광속까지 가속됩니다. 이 입자들은 끊임없이 사방으로 우주를 가로지릅니다. 물질과 충돌하면 손상을 일으킵니다. 생체 조직도 손상시킵니다. DNA 가닥을 끊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암 위험을 높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는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1년에 약 50에서 200mS입니다. 지구에서 사는 보통 사람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상의 사람은 자연 배경 방사선으로 1년에 약 2에서 3mS를 받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우주비행사는 지상보다 50배에서 100배 많은 방사선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비교적 지구에 가까운 자기권 안에 있습니다. 지구 자기권은 우주 방사선 일부를 밀어내고 정거장 외벽도 이들을 보호합니다. 체류 기간도 몇 년이 아니라 몇 달입니다. 성간 여행에서는 수십 년 동안 노출됩니다. 보호해줄 자기권이 없습니다. 입자를 밀어내는 행성 자기장도 없는 탁 트인 우주입니다. 우주 방사선에 끊임없이 폭격당하면서 피폭량이 쌓입니다. 광속의 5분의 1로 20년을 여행하면 승무원이 받는 누적 방사선량은 안전기준을 훨씬 넘습니다. 수백에서 수천 밀리시버트에 이르러 암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태양 플레어나 방사선이 강한 영역을 지날 때 피폭률이 급증하면 방사선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고밀도 재료로 만든 두꺼운 벽이 필요합니다. 물은 방사선 차폐에 효과적이며 수소 원자가 고에너지 입자를 잘 흡수합니다. 일부 우주선 설계는 승무원 구획을 물탱크로 둘러싸자고 제안합니다. 방사선 차폐와 물 저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겸합니다. 하지만 물은 무겁습니다. 차폐제 1kg도 모두 가속하고 감속해야 할 질량입니다. 그만큼 연료 여유가 줄어듭니다. 다른 방법은 자기 차폐입니다. 지구 자기권처럼 우주선 주변에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 하전 입자를 밀어냅니다. 양성자와 전하를 띤 다른 우주 방사선에는 효과가 있지만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초전도 자석과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 자석을 극저온으로 유지할 냉갑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복잡성과 질량, 고장 지점을 늘립니다. 자기장은 중성 입자를 막지도 못합니다. 일부 우주 방사선 입자는 중성자입니다. 전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런 입자를 막으려면 여전히 물리적 자폐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해법은 없습니다. 모든 방법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보호 수준과 질량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복잡성과 신뢰성, 안전성과 실현 가능성 사이에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여행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본 적 없는 환경을 지나면서 모든 위험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는 모형과 시뮬레이션에 의존해야 합니다. 심리적 난관도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보내는 20년입니다. 어둠 속을 여행합니다. 별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눈에 띄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 광속의 20%로 이동해도 창밖 풍경은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별을 바라보면 어제나 지난달과 똑같아 보입니다. 작년과도 같습니다. 움직인다는 느낌도 지표가 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멀리 떨어진 빛의 점들 사이로 끝없는 어둠만 펼쳐집니다. 지구는 뒤에 있습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알파 센타우리는 앞에 있습니다. 서서히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하루하루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는 그저 점점 희미한 빛의 점이 됩니다. 결국 다른 별들과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알파 센타우리는 조금씩 밝아집니다. 하지만 변화가 너무 느려 몇 달이나 몇 년 간격의 사진을 비교하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가사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을 지나 무언가를 향해 갑니다. 나아가고 있다는 뚜렷한 감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신에 부담을 줍니다. 인간에게는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자극과 움직인다는 감각,
그리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루만 걸어도 새로운 지형에 닿을 수 있는 환경에서 진화했습니다. 새로운 풍경과 경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성간 우주선에서는 매일 같은 곳에 있습니다. 같은 복도, 같은 방과 같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냅니다. 지구에서 장기 우주 인물을 모의한 고립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울증이 늘고 대인 갈등이 생기며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도 몇 달, 길어야 1, 2년 정도입니다. 수십 년은 아닙니다. 인간이 밀폐된 공간에서 20년을 어떻게 견디는지 보여주는 실제 자료는 없습니다.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떠날 수도, 임무를 중단할 수도 없이 갇혀 있습니다. 잘 견디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가 어느 쪽일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승무원을 심리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회복력이 강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은 긴 시간이고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처음에는 잘 적응했던 승무원들이 누적된 스트레스로 분열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격해져 누군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을 청할 권위기관은 없습니다. 경찰도 법원도 외부의 개입도 없습니다. 승무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적인 통치 구조와 분쟁 해결 절차, 사회 규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외부 지원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우주를 여행하는 상자 안에 작은 사회를 세워야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요구입니다. 현재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기술로도 불가능할 듯한 놀라운 속도인 광속의 50%로 가도 알파 센타우리까지 8년 반이 걸립니다. 그래도 여러 세대에 걸친 문제 없이 한 사람의 생애 안에 여정을 마칠 수 있는 속도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작은 우주선 하나를 광속의 절반까지 가속하려 해도 인류 전체가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소비하는 양과 맞먹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상대론적 속도로 스쳐 지나가 과학 연구를 제한할 생각이 아니라면 목적지에서 감속하는 데 같은 양의 에너지가 또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성간 임무 구상이 착륙이나 궤도 진입보다 근접 통과를 택하는 이유도 감속에 드는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광속 비율로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를 질주하며 지나가는 동안 사진과 측정 자료를 모은 뒤 그 너머 우주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수년이나 수십 년을 여행한 끝에 실제 조우는 몇 시간이나 며칠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십 년의 우주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항성계에 접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야에서 알파 센타우리 A와 B는 점점 밝아지고 프록시마도 더는 빛의 점이 아니라 뚜렷한 천체로 보입니다. 항성계로 진입하는 순간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광속의 10%나 20%로 이동하고 있다면 멈출 수 없습니다. 감속할 연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항성계를 스쳐 지나갈 테니 근접 통과 궤도를 세심하게 짜야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느 별을 가장 가까이 관측할까요? 행성이 있는 프록시마를 목표로 삼아야 할까요? 아니면 태양과 더 비슷한 알파 센타우리 A와 B를 우선해야 할까요? 세 별 사이가 너무 멀어 한 번의 통과로 모두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프록시마는 A와 B 쌍성에서 13,000 천문단위, 약 0.2 광년 떨어져 공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속의 20%로 통과해도 0.2 광년을 건너는데 1년이 걸립니다. 먼저 프록시마를 방문한 뒤 A와 B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궤도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동하는 것이 아니라 관성으로 나아갈 뿐이며 항성계에 들어올 때의 경로를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임무 계획은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는 행성, 프록시마 B 때문에 프록시마를 목표로 삼을 겁니다. 과학적으로 가치 있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프록시마를 최대한 가까이 지나도록 궤도를 설계할 겁니다.
수백만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영상을 얻고 별의 스펙트럼을 정밀 분석하며 프록시마 B를 직접 관측할 만큼 가까운 거리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몇 시간뿐입니다. 정확한 속도와 통과 거리에 따라 하루나 이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가능한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모든 것을 촬영하고 계속 자료를 기록합니다. 프록시마 B에 대기가 있다면 분석하고 생명 징후를 찾으며 자기장을 측정하고 전파 방출을 탐지하고 표면 지형을 지도화합니다. 수십 년치 관측 자료를 몇 시간 안에 모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미 지나쳐 버립니다. 프록시마에서 빠르게 멀어져 항성계의 더 안쪽이나 그 너머 성간 공간으로 향합니다. 촬영한 영상과 측정값을 비롯해 수집한 모든 자료를 하나로 묶게 지구로 전송합니다. 자료는 광속으로 이동해 4.24년 뒤 도착합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은 이를 받아 분석하고 탐사선이 발견한 내용을 알아냅니다. 프록시마 B에 생명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인류가 다른 항성계를 직접 관측한 최초의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태양계 밖 행성을 처음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약 40조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명을 처음 탐색하는 겁니다. 하지만 탐사선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를 떠나 그 너머 공호로 향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돌릴 연료는 거의 틀림없이 없으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은하를 영원히 떠돌게 됩니다. 보이저 탐사선들처럼 말입니다. 인류가 만든 물체가 우주를 영원히 여행합니다. 수십억 년 뒤 출발지에서 수천 광년 떨어진 다른 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명이 탐사선을 발견해 연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만나지 못한 채 어둠 속을 영원히 떠돌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양성자가 붕괴하고 우주가 어두워질 때까지 빈 공간을 움직일 뿐입니다. 이것이 근접 통과 임무의 현실입니다. 편도 여행이라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항성계를 충분히 탐사할 수도 없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며 가능한 자료를 모은 뒤 사라집니다. 알파 센타우리에 실제로 멈추고 별이나 행성의 궤도에 진입하려면 감속해야 합니다. 가속 단계에서 얻은 속도를 모두 상쇄해야 하므로 제동에 필요한 연료까지 실어야 하며 연료 요구량은 2배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제동용 연료도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가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로켓 방정식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일부 설계는 목적지의 별을 제동장치로 이용하자고 제안합니다. 접근할 때 자기도출 펼쳐 항성풍과 상호작용하며 감속하거나 적절한 위치에 가스 행성이 있다면 그 상층 대기를 통과해 대기 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기 저항으로 속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여러 차례 대기 가장자리를 스치며 서서히 감속합니다. 알맞은 위치에 가스 행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없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복잡성과 위험이 커지고 임무는 더 어렵고 비싸지며 성공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상은 단순한 근접 통과를 택합니다. 감속할 필요 없이 주준에 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접 통과만으로는 불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별에 도달하려고 수십 년을 여행했는데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불과 몇 시간입니다. 유명한 명소를 보려고 세계 반대편까지 갔다가 몇 분 만에 떠나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불가피할지도 모릅니다. 주어진 제약 안에서는 이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이제 임무 중 통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파 센타우리를 향해 여행하고 있습니다. 탐사선이 아니라 유인 임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태운 세대 우주선입니다. 지구에서 출발하며 여정에는 한 세기 이상이 걸립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통신이 비교적 정상적입니다. 물론 완전히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지연이 생깁니다.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빛이 여러분에게 도달하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광속의 10%로 1년을 여행하면 지구에서 약 0.1광년, 약 9,650억 킬로미터 떨어집니다. 빛이 그 거리를 건너는데 0.1년, 약 5주가 걸립니다.
따라서 지구의 메시지가 도착하는데 5주, 답신이 지구에 닿는데 다시 5주가 걸립니다. 한 차례 문답에는 10주가 걸립니다. 그래도 감당할 만합니다. 어느 정도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보내고 10주를 기다리면 답을 받습니다. 느리지만 가능합니다. 10년을 여행하면 지구에서 1광년 떨어지고 메시지는 편도 1년, 왕복 2년이 걸립니다. 질문을 보내면 2년 뒤 답을 받습니다. 받는 정보는 1년 전 소식입니다. 지구의 소식은 도착할 때 이미 낡은 뉴스가 됩니다. 20년 뒤에는 지구에서 2광년 떨어집니다. 왕복 통신에 4년이 걸립니다. 지구와의 거리가 프록시마보다 더 멉니다. 깊은 성간 공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에서 오는 신호는 약합니다. 이를 수신하려면 강력한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메시지의 내용도 갈수록 현재 상황과 동떨어집니다. 4년 전 지구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 여러분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주선 안의 상황입니다. 눈앞의 문제와 승무원 관계, 장비 고장입니다. 지구는 이런 문제를 도울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문제를 전해 듣고 조언을 보낼 때쯤이면 이미 해결되었거나 위기로 커진 뒤입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50년 뒤 알파 센타우리까지 절반을 왔을 때는 지구에서 2.12광년 떨어집니다. 메시지는 편도 2.12년이 걸립니다. 왕복으로는 4.24년입니다. 알파 센타우리까지의 거리와 같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심연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제 지구에서 오는 메시지도 뜸해집니다. 임무를 출발시킨 사람들은 늙었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출발 순간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흥분과 낙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임무는 이미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문제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무적으로 상황 보고와 최신 정보, 여정에 관한 설명을 전합니다. 성간물질에 관한 과학적 관측 자료도 조금 보낼 수 있지만 획기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은 임무에서 가장 관심을 끌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별과 별 사이일 뿐입니다. 시작도 끝도 아닌 채 그저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식었습니다. 자금은 다른 사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도 여정은 계속됩니다. 여전히 임무를 수행하며 계획을 따르지만 자신을 보낸 문명과 점점 더 고립됩니다. 한 세기 뒤 마침내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하면 지구는 약 4.2광년 뒤에 있습니다. 메시지가 지구에 닿는데 4.24년이 걸립니다. 도착 사실과 눈앞의 광경을 보고합니다. 프록시마비의 영상과 별들의 측정값을 전송합니다. 무엇을 발견했든 알리고 확인 답신을 4.24년 동안 기다립니다. 지구가 답하고 축하 메시지를 보낼 때는 이미 알파 센타우리에 온 지 4년이 넘었습니다. 항성계를 가능한 만큼 탐사했고 다음 행동도 결정했습니다.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았다면 식민지 건설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재난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구의 답을 듣기 전에 벌어집니다. 답신이 도착할 때 지구는 거의 10년 전 소식에 반응합니다. 8년 반 전에 이루어진 도착을 축하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룬 발견에 의견을 전합니다. 거의 기억나지 않는 먼 친척의 편지처럼 동떨어져 느껴집니다. 받으면 반갑지만 현재 삶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나아갔고 이제 알파 센타우리가 고향입니다. 그곳에 머문다면 앞으로 고향이 될 겁니다. 지구는 자신이 떠나온 먼 과거의 장소입니다. 갈수록 추상적이고 낯설어집니다. 여행 중 우주선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지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지구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태어나기 전의 역사 기록과 사진, 영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들은 우주의 아이들입니다. 지구가 아니라 임무와 우주선, 목적지의 소속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알파 센타우리에서 태어난 손주들은 지구와 더욱 희미하게 연결될 겁니다. 그들에게 지구는 멀고 닿을 수 없는 조상의 고향이자 신화가 됩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학교에서도 배우겠지만 현실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4.2 광년이나 떨어진 곳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구에 갈 수도, 그곳 사람을 실시간으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알파 센타우리인이며 프록시마 B에 정착했다면 프록시마인입니다. 문화적으로 달라져 거리와 시간에 의해 지구와 분리된 새로운 인류의 갈래입니다. 이것이 성간 식민지 건설의 의미입니다. 인류를 갈라놓고 의미 있는 교류가 불가능한 고립된 집단들을 만드는 일입니다. 세대가 흐르며 서로 멀어져 결국 별개의 종처럼 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적어도 수천 년 동안 그렇지 않겠지만 문화와 언어, 사회면에서는 달라집니다. 공통된 기원 말고는 공유하는 것이 없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거리의 대가입니다. 이동 시간이나 에너지 요구량뿐 아니라 거리가 만들어내는 고립입니다. 인류 공동체를 영구히 갈라놓습니다. 알파 센타우리로 가서 정착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녀도, 무수한 세대에 걸친 후손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지구와 영구히 갈라지는 겁니다. 인류가 한 번도 내디딘 적 없는 중대한 발걸음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외딴 인간 거주지조차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구 어디에서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마존에 사는 사람도 도쿄로 갈 수 있습니다. 긴 여정이지만 한 사람의 생애 안에 가능합니다. 알파 센타우리는 다릅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일단 떠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심리와 사회 구조를 바꿉니다. 식민지와 지구의 관계 전체도 달라집니다. 더는 하나의 문명에 속하지 않습니다. 서로 분리되고 독립된 채 고립됩니다. 이것이 문제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누군가는 인류가 갈라지고 결속을 이루며 멀어지는 비극으로 볼 겁니다. 다른 누군가는 자연스러운 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종이 퍼져나가며 다양해지는 과정처럼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파 센타우리로 임무를 보내기 전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구적인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지구와 달라질 공동체를 만들고 다시는 하나로 통합된 인류 문명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이며 공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알파 센타우리까지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고 항성계가 그 자리에 앉아 우리의 도착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별은 움직입니다. 은하의 모든 것은 은하 중심을 공전하며 움직입니다. 태양은 초속 약 225km, 시속 약 81만 1000km로 우리 은하 중심을 돕니다. 알파 센타우리도 자체 공전 속도를 지니며 우리에 대해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운동 성분을 시선 속도라고 합니다. 알파 센타우리의 시선 속도는 초속 약 마이너스 22.2km입니다. 마이너스 부호는 우리 쪽으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이 항성계는 매초 약 22.2km, 시속 약 8만 500km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약 2만 7천년 뒤, 알파 센타우리는 태양계에서 약 3.2광년 떨어진 최근 접점에 도달합니다. 이후 은하공전을 이어가면서 다시 멀어지고 지금부터 약 3만 3천 년 뒤에는 현재보다 더 멀어집니다. 수십만 년 뒤에는 더 이상 가장 가까운 이웃 항성계가 아닙니다. 현재 더 먼 다른 별이 가까이 다가와 그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따라서 성간 임무를 계획할 때 알파 센타우리의 현재 위치를 겨냥해서는 안 됩니다. 도착할 때 별이 있을 곳을 목표로 삼고 태양과 표적별의 움직임을 모두 반영해 궤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수십 년이나 수백 년이 걸리는 여행에서는 그동안 표적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합니다. 미식 축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선수가 있는 현재 위치가 아니라 공을 받을 때 도달할 곳을 겨냥하듯 앞을 보고 조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법은 더 복잡해집니다. 우주선을 별의 현재 위치로 향하게 한 뒤 가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천체의 중력 영향과 속도, 가속도를 고려해 3차원 공간에서 경로를 그려야 합니다. 여정 내내 궤도를 계속 보정해야 하며 작은 오차도 시간이 지나면 커집니다. 출발할 때 방향이 1도만 어긋나도 표적에서 수조 킬로미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알맞은 거리까지 왔는데 알파 센타우리는 그곳에 없고 사방이 어둠뿐인 빈 공간에 도착하게 됩니다. 임무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고립을 더욱 깊게 만드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날 궤도로 보낸 우주선은 정확히 5대입니다.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 보이저 1호와 2호, 그리고 뉴 호라이즌스입니다. 5대 모두 바깥쪽 성간 공간으로 나아가지만 알파 센타우리로 향하는 우주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보이저 1호는 현재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인공물체입니다. 약 254억 킬로미터 밖에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의 약 159배입니다. 보이저 1호는 공식적으로 성간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2012년 8월, 태양풍이 성간 물질의 자리를 내주는 경계인 태양권 계면을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별 사이 공간을 시속 약 6만 1000km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뱀주인자리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보이저 1호가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겨냥했다 해도 도착까지 약 7만 5천 년이 걸립니다. 애초에 그쪽을 향하지 않으므로 알파 센타우리에는 결코 도달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소리와 영상을 담은 골든 레코드를 싣고 인류의 말없는 사절로서 은하를 영원히 떠돌 겁니다. 4만 년 뒤 보이저 1호는 글리제 445라는 별에서 약 1.6광년 이내를 지나가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인류가 사라진 뒤 먼 미래에 보이저가 다른 문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문명은 우주를 떠도는 탐사선을 발견해 조사하고 골든 레코드의 내용을 해독할지도 모릅니다. 지구라는 행성에 인간이라는 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저는 알파 센타우리에 도달하지 못하며 다른 우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을 목적지로 삼아 정확히 조준한 우주선을 보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우주선을 보낸 가장 먼 곳은 태양계의 가장자리입니다. 보이저 탐사선들은 약 20광시간 떨어져 있습니다. 0.0023광년에 불과합니다. 알파 센타우리는 4.24광년밖에 있습니다. 약 1843배 더 멉니다. 우리는 아직 동매를 거의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마당 끝에 로봇을 보낸 정도입니다. 다음 별은 여전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멉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갈 수 없어도 알파 센타우리의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전파는 광속으로 이동합니다. 알파 센타우리에 대화할 존재가 있다면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는 4.24년 동안 이동합니다. 상대가 신호를 받습니다. 그들이 답신을 보냅니다. 답신이 다시 4.24년 동안 날아옵니다. 우리는 처음 메시지를 보낸 뒤 약 8.4년, 다시 말해 8년이 지나서야 답을 받습니다. 아주 긴 대화입니다. 어린 시절 질문을 보내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답을 받습니다. 대학생 때 메시지를 보내면 30살이 되어 답을 듣습니다. 30대에 문의한 내용의 답은 40대에 도착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화입니다. 하지만 보통 의미의 대화는 아닙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메모를 남기거나 수십 년을 가로질러 편지를 주고받는 일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는 그곳에 누군가 있다는 가정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찾아보았습니다.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 탐사인 세티는 수십 년 동안 하늘을 감시하며 기술 문명의 존재를 드러낼 전파 신호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에서도 그 밖에 가까운 곳에서도 신호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적 생명이 없거나 존재하는 문명이 신호를 송출하지 않거나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통신 방식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주위의 행성도 찾아보았고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에는 확인된 행성이 적어도 2개 있습니다. 그중 2016년에 발견된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행성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인 생명체 거주가능 영역을 공전합니다. 질량은 지구의 약 1.3배입니다. 11.2일마다 별을 한 바퀴 돕니다. 빠르게 들리지만 프록시마는 태양보다 훨씬 작고 어두운 적색 외성입니다.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있으려면 별에 매우 가까이 공전해야 합니다. 프록시마 B입니다. 프록시마 B는 별에서 약 760만 킬로미터 떨어져 돕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약 5%입니다. 이 거리에서는 거의 확실히 조석 고정되어 한쪽 년이 언제나 별을 향합니다. 한쪽은 영원한 낮, 다른 쪽은 영원한 밤입니다. 낮 쪽은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밤 쪽은 얼어붙고 두 방구 사이에서는 온도 차이를 줄이려는 거센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프록시마는 활동성이 강해 플레어를 일으킵니다. 갑작스러운 방사선 폭발은 시간이 흐르면서 행성의 대기를 벗겨낼 수 있으며 프록시마 B는 이런 플레어를 자주 맞습니다. 대기가 있는지, 보호해줄 자기장이 있는지,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행성을 직접 볼 수도 없습니다. 행성의 중력이 프록시마를 미세하게 흔드는 모습을 관측하는 시선 속도법으로 발견했을 뿐입니다. 촬영한 영상이 없어 생김새를 모릅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일 수도, 황량한 암석 행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22년에는 별에 더 가까운 약 400만 킬로미터 궤도를 도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D도 발견되었습니다. 프록시마 B보다 작고 질량은 지구의 약 4분의 1 뿐입니다. 별과 너무 가까워 생명체가 살기 어렵습니다. 액체 상태에 물이 있기에는 너무 뜨거울 가능성이 큽니다. 알파 센타우리 A와 B에도 행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탐지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선에서 별 앞을 지나며 빛을 조금 가리는 행성이나 별을 눈에 띄게 흔들 만큼 질량이 큰 행성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먼 궤도를 도는 지구 크기 이하의 작은 행성은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A와 B 주위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행성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며 그중 하나가 지구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행성에는 생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알 수 없습니다. 더 정밀하게 관측하거나 직접 그곳에 가기 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이제 실제 제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알파 센타우리에 도달하기 위해 사람들이 구상한 임무 계획들입니다. 엄청난 거리와 가혹한 물리 법칙, 온갖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제안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입니다. 2016년 발표되었으며 러시아 억만장자 유리 밀러가 자금을 대고 물리학자 스피븐 호킨이 지지했습니다. 구상은 각각 마이크로칩만 하고 몇 그램밖에 나가지 않는 초소형 우주선을 수천 대 만드는 것입니다. 각 우주선에 원자 몇 개 두께의 재료로 만든 폭 약 1m짜리 초박형 반사도 칠답니다. 그런 다음 지상에 설치한 거대한 레이저 배열을 도체에 겨눕니다. 총 출력이 약 100기가와트인 레이저들이 돛을 밀어 초소형 우주선을 가속하고 몇 분 안에 광속의 20%에 도달시킵니다. 그 뒤 레이저를 끕니다. 우주선은 일정한 속도로 관성 비행을 이어갑니다. 연료는 필요 없습니다. 탑재 추진 장치 없이 운동량만으로 나아갑니다. 약 20년 뒤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면 사진과 자료를 기록하고 자기장과 입자선 속을 측정한 뒤 초소형 레이저로 모든 정보를 지구에 전송합니다.
전송 자료가 도착하는데 4.24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발사부터 자료 수신까지 전체 임무 기간은 약 25년입니다. 한 세대 안에 끝납니다. 임무를 설계한 사람들이 살아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현실에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습니다. 레이저 배열만 건설해도 수십억 달러가 듭니다. 어쩌면 수백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레이저 수천 개를 완벽히 동기화하고 정밀하게 조준해야 합니다. 광학계에도 오차가 없어야 하며 광선이 조금만 왜곡되어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대기가 빛을 왜곡하므로 이를 보정할 적응 광학 기술도 필요합니다. 대기의 간섭을 완전히 피하려면 배열을 우주에 건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질량을 줄이려면 극도로 얇아야 하지만 레이저 압력에 찢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빛을 반사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흡수하면 열이 발생합니다. 100기가와트 레이저에서는 극히 적은 에너지만 흡수해도 도치 즉시 기화합니다. 현재 재료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원자 수준의 공학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원자 몇 개 두께에 불과하면서도 엄청난 힘을 견디는 구조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발전하고 있지만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칩 형태의 우주선에는 카메라와 센서, 컴퓨터, 동력 장치, 통신 장비를 모두 넣으면서 전체 질량을 몇 그램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뛰어난 성능의 마이크로칩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크기와 질량 안에 카메라와 송신기, 동력원까지 넣는 것은 아직 능력 밖입니다. 모든 공학 문제를 풀어 레이저와 돛, 칩 우주선을 완성해도 항법 문제가 남습니다. 광속의 20%에서는 시속 약 5,950만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조준이 1도의 극히 일부만 벗어나도 표적에서 엄청난 거리만큼 빗나갑니다. 한 번도 달성한 적 없는 수준의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궤도를 수정할 방법도 없습니다. 레이저를 끄면 우주선은 관성으로 비행하므로 잘못 조준되었다면 끝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빈 우주로 날아가 다시는 신호를 보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광속의 20%에서는 무엇과 부딪혀도 파괴됩니다. 먼지 알갱이가 폭탄이 됩니다. 우주선은 너무 작고 가벼워 어떤 충돌에도 완전히 부서집니다. 아무런 보호 없이 20년 동안 우주를 날아야 합니다. 무사히 통과할 확률은 불확실합니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성강 공간은 대부분 비어 있지만 완전히 텅 비지는 않았습니다. 기체와 먼지, 이따금 더 큰 입자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약 40조 킬로미터를 날아가면 무언가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것이 우주선을 파괴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운에 달렸습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은 초소형 탐사선 수천 대를 보낼 계획입니다. 대부분이 실패하고 90%가 충돌로 파괴되거나 궤도에서 벗어나거나 고장나더라도 남은 10%가 자료를 보내면 된다는 발상입니다. 산탄총처럼 정확성보다 수량을 앞세웁니다. 충분히 많이 보내면 일부는 도착하리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성공해 탐사선이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하고 사진과 자료를 보내온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상대론적 속도로 초소형 정찰선을 보낼 수 있음을 입증하고 가장 가까운 항성계의 과학 자료도 모았습니다.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거점을 세우지도 인간을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시설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탐사선들은 항성계를 스치며 사진 몇 장을 찍고 어둠 속으로 계속 나아갈 뿐 멈추지 않습니다. 궤도에 진입하지도 착륙하지도 않습니다. 몇 시간 만에 사라지고 항성계는 처음처럼 비어 있습니다. 다른 제안은 더 야심차입니다. 1970년대 영국 행성관 협회가 설계한 다이달로스 계획은 핵융합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우주선을 제안했습니다. 헬륨3과 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으로 추력을 얻는 2단짜리 로켓입니다. 우주선의 질량은 약 54,000톤이며 대부분이 연료입니다.
실제 과학 장비와 기기를 담은 탑재물은 약 450톤으로 전체 질량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연료입니다. 다이달로스는 광속의 12%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까지 약 36년을 여행하고 항성계를 스쳐 지나며 측정한 뒤 심우주로 계속 나아갑니다. 멈추지도 감속하지도 않는 고속 통과일 뿐입니다. 필요한 공학 기술은 엄청납니다. 지속적인 핵 융합 반응이 필요합니다. 지구에서도 실용적인 형태로는 아직 이루지 못한 기술입니다. 연료 펠릿을 반응실에 주입하고 전자빔으로 점화해 초당 250회의 초소형 핵 융합 폭발을 일으킵니다. 초고온 플라스마인 배기가스를 자기 노즐로 유도해 추력을 만듭니다. 이 모든 장치가 수십 년 동안 완벽히 작동해야 합니다. 고장도 오작동도 없어야 합니다. 우주 방사선에 끊임없이 폭격당하고 극심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는 가혹한 우주 환경에서 말입니다. 연료도 5만 톤이나 필요하며 대부분은 지구에서 극히 희귀한 헬륨-3입니다. 달이나 목성 같은 가스 행성의 대기에서 채굴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방대한 우주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달에서 로봇 채굴을 벌이거나 목성 상층 대기를 스치는 부유식 수집 시설로 헬륨-3을 모아 지구 또는 궤도 건설 현장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인류가 시도한 어떤 공학 사업보다도 거대한 계획으로 수십 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조 달러를 투자하고 전례 없는 규모로 국제 협력한 끝에 얻는 것은 알파 센타우리 한 차례 근접 통과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식민지 건설이나 탐사의 시작은 아닙니다. 1970년대 구상의 후속으로 2010년대에 설계된 이카루스 계획은 일부 공학 기술을 다듬고 핵융합 추진 설계와 연료 선택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난관은 남았습니다. 여전히 핵융합 추진과 막대한 연료, 수십 년의 여행이 필요하고 로켓 방정식과 씨름해야 합니다. 광속의 한계도 그대로입니다. 일부 제안은 수백 년 동안 인구를 유지하도록 설계한 거대한 세대 우주선을 구상합니다. 회전으로 만드는 인공중력도 필요할 겁니다. 공기와 물을 끝없이 재활용하는 폐쇄형 생명 유지 장치도 필요합니다. 식량을 기를 농업체계와 수천 명이 편안하게 살며 가족을 이루고 사회를 유지할 만큼 넓은 거주 공간도 있어야 합니다. 공학적으로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완전한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구에서 물자를 다시 보급받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고장나도 구조 임무를 보낼 수 없습니다. 모든 장치가 수백 년 동안 작동해야 합니다. 기계는 마모됩니다. 시스템은 고장납니다. 예비체계가 필요합니다. 교체 부품도 필요합니다. 대체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리와 유지보수에 능숙한 승무원도 필요합니다. 안정된 사회도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함께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통치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문화와 목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후대가 임무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임무를 선택하지 않았고 조상이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권리가 있을까요? 중간에 멈춰 그대로 떠돌 권리는 있을까요? 우주선이 여러 파벌로 갈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 분열과 종교운동, 자원이나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떠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나 도시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우주선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다른 모든 사람과 강제로 가까이 살아야 합니다. 이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압박을 낳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우주선과 사회의 결속이 유지되며 목적지가 실제로 거주 가능한 곳이라면 도착합니다. 지구를 떠난 지 4세기가 지난 뒤입니다. 떠나온 지구는 이미 고대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주선을 만든 사람들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무에 자금을 댄 문명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졌을 겁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완전히, 영원히 그렇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주선에는 귀환에 필요한 연료가 없습니다. 알파 센타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지 못하면 멸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성간 여행의 현실입니다. 워프 속도로 도약해 며칠이나 몇 주 만에 먼 별에 닿는 공상과학 속 매끈한 우주선과는 다릅니다. 현실의 여행은 느립니다. 고통스러울 만큼 느립니다. 비용은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모든 단계가 위험합니다.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거리로 다른 인류와 갈라져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고립됩니다. 긴 세월은 문화적 연속성을 지워버립니다. 난관이 너무 심각해 성공보다 실패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4.24광년, 바로 옆집 별입니다. 시리우스까지 가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는 8.6광년입니다. 2배 더 멉니다. 시간도 2배 더 걸립니다. 비용도 2배입니다. 다음은 베가입니다. 25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440광년입니다. 은하 중심은 26,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광년 거리입니다. 한 단계 나아갈 때마다 어려움은 배가 됩니다. 광년이 하나 늘 때마다 여정에는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이 더해지며 어느 순간 터무니없는 수준에 이릅니다. 거리가 너무 방대해져 의미 있는 여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지점이 옵니다. 로봇 탐사선은 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이 구상한 초소형 정찰선 같은 탐사선입니다. 우주로 발사한 뒤 몇 대라도 살아남아 자료를 보내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을 보내고 식민지를 건설하며 공상과학처럼 은하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일은 거리 때문에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불가능하거나 물리법칙이 금지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고 비싸며 오랜 시간이 걸려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종으로서 수백만 년 동안 살아남고 현재 상상을 넘어서는 기술을 개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는 여전히 너무 멀고 고립은 지나치게 깊을 수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는 4.24광년밖에 있으며 남반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켄타우로스 자리에서 밝게 빛나는 점입니다. 가까워 보여 손만 뻗으면 닿을 듯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약 40조 킬로미터라는 인간의 정신이 온전히 헤아리기 어려운 거리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기술로도 아마 건너지 못하고 수백 년이나 수천 년 동안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남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태양을 도는 작은 행성에서 인간 경험의 어떤 거리보다도 훨씬 큰 간격을 두고 가까운 별들과 떨어진 채 고립되어 있습니다. 태양계 가장자리로 탐사선을 보내고 망원경으로 바깥을 바라보며 우주에 관해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고향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인간이 가본 가장 먼 곳은 약 38만 6천 킬로미터, 1.3광초 떨어진 달입니다. 우주적 기준으로는 아주 짧은 도약입니다. 알파 센타우리는 4.24광년밖에 있습니다. 달보다 1억 2,800만 배 더 멉니다. 달에는 사흘 만에 갔습니다. 알파 센타우리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아무리 짧아도 수십 년, 현실적으로는 수백 년일 가능성이 크며 영원히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별까지의 거리에 관한 진실입니다. 단순히 먼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탐험과 확장, 별들 사이에서 살아갈 인류의 미래에 관한 가장 깊은 전제를 뒤흔들 만큼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 탐사하고 주변에 문명을 세우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아름다운 꿈입니다. 마음을 끄는 미래상입니다. 하지만 거리는 현실입니다. 물리법칙도 현실입니다. 난관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더 빠른 우주선을 만들며
공학 문제의 영리한 해법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주를 더 작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와 알파 센타우리 사이 약 40조 킬로미터를 바람만으로 없앨 수도 없습니다. 거리는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광대하고 텅 비었으며 험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곳을 바라봅니다. 적어도 지금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닿을 수 없고 어쩌면 영원히 그러리라는 사실도 압니다. 이는 비관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관점입니다. 난관의 실제 규모와 거리의 진정한 크기를 이해해야 우리가 이곳에서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지구는 단순한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질 유일한 고향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달해 살며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일지도 모릅니다. 지구가 살 수 없는 곳이 되면 떠나 은하로 퍼지고 새로운 세계를 찾으면 된다는 생각은 위안을 줍니다. 희망적이지만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 장벽이 너무 높아 영원히 태양계에 갇힐지도 모릅니다. 야망이나 호기심,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주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우리는 작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시도를 멈춰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나은 추진 체계를 개발하고 성간 임무를 설계하며 외계 행성을 찾고 다른 문명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반드시 계속해야 합니다. 모두 가치 있는 일이며 지식을 넓히고 가능성의 경계를 밀어냅니다. 동시에 현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겨우 4.24 광년인 알파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도 극복할 수 있다면 수세기가 걸릴 장벽입니다. 우주적 의미에서 바로 옆집인 다음 별조차 갈 수 없다면 은하 전체는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우리 은하의 1000억 개 별과 그 주위를 돌 것으로 보이는 수조 개 행성, 그곳에 존재할지 모르는 생명과 문명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망원경으로 보고 멀리서 연구할 겁니다. 빛과 전파, 중력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갈 겁니다. 하지만 결코 손을 대거나 방문하지 못하고 표면을 걷거나 공기를 마시거나 그곳의 존재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가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커서 건널 수 없기에 우리는 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깊은 고립은 우주에서 인류가 차지하는 위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우리는 별들 사이로 퍼질 운명을 타고난 탐험가가 아닙니다. 건널 수 없을 만큼 광대한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섬의 표류자입니다. 보이지만 닿을 수 없는 먼 해안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해 실제로 무엇을 얻을까요? 엄청난 비용과 위험을 정당화할 과학적 성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항성계를 직접 측정하고 새별과 자기장, 항성풍, 표면 특징을 가까이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알파 센타우리는 빛의 정으로만 보이며 최고의 망원경으로도 표면의 세부 모습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궤도 운동을 추적하며 간접적인 방법으로 행성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별 자체를 특징이 드러나는 원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알파 센타우리의 탐사선은 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별을 관측하고 표면을 지도화하며 대기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약 40조 킬로미터 밖에서는 알 수 없는 항성 물리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A와 B를 태양과 직접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별들이므로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하면 항성 진화 모형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에서 가장 흔한 결인 적색 외성 프록시마가 있습니다. 전체 별의 약 70%가 적색 외성입니다. 하지만 어두워 멀리서 연구하기 어렵습니다. 프록시마는 가장 가까운 적색 외성이며 가까이에서 연구하려 한다면 가장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적색 외성이 어떻게 작동하고
에너지를 만들며 자기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게 됩니다. 적색괴성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연료를 매우 천천히 태워 다른 모든 종류의 별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수조년 뒤 거대한 별들이 모두 죽고 태양 같은 별조차 타버린 뒤에도 적색괴성은 여전히 빛납니다. 우주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별들입니다. 적색괴성을 이해하는 일은 우주의 아득한 미래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는 행성 프록시마 B도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발견했습니다. 질량과 공전주기,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인지는 모릅니다. 대기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물이 있을까요? 바다와 대륙, 기상현상이 있을까요? 생명은 있을까요? 탐사선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행성 표면을 보여주는 고해상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분광법으로 대기를 분석해 산소와 메탄, 복잡한 유기분자 같은 생명의 화학적 징후를 찾고 자기장이 있다면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전파 방출을 탐색하고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는 어떤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겁니다. 다른 세계에서 생명을 발견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인류가 가장 오래 품어온 질문 가운데 하나에 답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인가? 프록시마 B에서 단순한 미생물이라도 발견한다면 생명이 지구에만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조건과 다른 별 주변에서도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생명이 흔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몇 광년 안에 아주 작은 공간인 지구와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생명이 2번 생겨났다면 은하 전역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생명체에게 갈 수도, 교신할 수도 없더라도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과 존재의 의미,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관한 이해가 바뀝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이 구상한 초소형 탐사선조차 알파 센타우리에 보내려면 수십억, 어쩌면 수백억 달러가 들지만 어떤 성과를 얻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생명을 찾을 수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프록시마 B가 거주 가능한 곳일 수도 황량한 암석일 수도 있습니다. 도착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가는데 수십 년과 막대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분명 가치 있다고 말할 겁니다. 얻을 지식은 어떤 비용도 정당화하며 지구 밖 생명의 존재를 알아내는 데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인류가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대할 겁니다. 수백억 달러면 지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노숙자에게 집을 마련하며 질병을 치료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긴급한 문제가 있는데 왜 먼 별의 탐사선에 그 돈을 써야 할까요? 두 관점 모두 타당하며 객관적으로 옳은 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와 우선순위, 인류가 해야 할 일에 관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모든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4.24 광년이 아니라 1광년 거리였다면 임무는 4배 쉽고 4배 빠르며 4배 저렴하고 위험도 4배 낮았을 겁니다. 그래도 어렵지만 훨씬 실현하기 쉽습니다. 0.5 광년으로 10배 가까웠다면 임무도 10배 쉬워졌을 겁니다. 재래식 우주선이나 화학 로켓, 이온 추진기처럼 이미 가진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정은 수십 년이나 수백 년이 아니라 몇 년이면 끝납니다. 공학적 난관도 감당할 만해 아마 이미 해냈을 겁니다. 하지만 더 가깝지 않습니다. 4.24 광년, 약 40조 킬로미터입니다. 바로 그 거리와 간격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획기적인 미래 기술로 가능할지도 모르는 경계에 정확히 걸쳐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엄두도 못 낼 만큼 멀지만
마음을 끌 만큼은 가깝습니다. 알파 센타우리가 10광년 밖에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을 겁니다. 명백히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 누구도 진지하게 임무를 제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1광년 거리였다면 지금 이미 임무를 계획하고 여러 우주기관이 탐사선을 설계하며 추진체계를 개발하고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리는 4.24광년입니다. 생각해 볼 만큼 가깝고 거의 불가능할 만큼 먼 중간 지점이라 답답합니다.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목표와 영원히 닿지 못할지도 모르는 목표의 차이입니다. 직접 시도하거나 포기하기 전에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냉엄하고 겸허해지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 섬, 이 지구를 한없이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이곳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고 영원히 실제로 살아갈 유일한 세계라면 잘 돌봐야 합니다. 이곳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안이 없다면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분쟁, 불평등이 모두 더욱 중요해집니다. 다른 세계로 빠져나갈 비상구는 없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달아날 새로운 개척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다음 별과 알파 센타우리, 그 밖에 어느 곳까지든 거리는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잠시 우주에서 우리 이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양에서 10광년 이내의 공간입니다. 별이 얼마나 있을까요? 항성계는 약 14개입니다. 태양처럼 별 하나로 이루어진 항성계도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처럼 쌍성계나 삼중성계도 있습니다. 별을 모두 합쳐도 약 20개에서 25개뿐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반지름 10광년인 구 안에는 가까운 순서대로 14항성계, 약 25개의 별이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는 4.24광년, 바너드 별은 6광년, 올프 359는 7.9광년, 랄랑들 21,185는 8.3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시리우스는 8.6광년, 루이텐 726-8은 8.7광년, 로스 154는 9.7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로스 248은 10.3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몇 개가 더 있으며 모두 10광년에서 12광년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적색 외성입니다. 작고 어두워 망원경으로도 간신히 보입니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몇 개뿐입니다. 시리우스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고 알파 센타우리는 남반구에서 보이지만 나머지는 망원경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이 별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곳에 갈 수 없다면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 10광년을 넘어서면 별의 수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20광년 안에는 항성계가 약 71개 있습니다. 30광년 안에는 약 200개, 100광년 안에는 약 14,000개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약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천 또는 수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은하 중심은 26,000광년, 은하의 먼 가장자리는 6만 광년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인 안드로메다는 250만 광년 밖에 있습니다. 이런 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4.24광년 거리의 알파 센타우리에도 갈 수 없다면 250만 광년 거리의 안드로메다에는 당연히 갈 수 없습니다. 은하는 무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은하를 보고 연구하며 지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개 별 가운데 하나가 있는 작은 구석에 갇혀 다른 별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주변을 벗어나 탐사할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현재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시공간을 휘어 우주의 구조에 지름길을 만드는 워프 드라이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 공간을 연결해 순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월몰이나 승무원을 수백 년 동안 얼려 여행 중 늙지 않게 하는 극 좋은 동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을 컴퓨터에 업로드해 생물학적 몸은 남겨둔 채 의식을 광속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상과학의 개념입니다.
일부는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법칙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워프 드라이브에는 음의 에너지 밀도를 지닌 특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 물질을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웜홀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려면 비슷한 특이 물질이 필요하며 원리적으로 가능해도 어떻게 만들고 안정화할지는 전혀 모릅니다. 일부 생물에게는 극저온 동면이 가능합니다. 완보동물은 얼어붙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일부 개구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떨까요? 인체 조직을 얼리면 손상됩니다. 얼음 결정이 생겨 세포막을 찢습니다.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가사 상태는 여전히 공상과학의 영역입니다. 정신 업로드는 의식이 순전히 계산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에 기대고 있습니다. 뇌의 구조를 컴퓨터에 복제하면 그 결과물이 바로 자신이라는 가정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의식은 옮길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업로드된 존재는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복제본이 별을 향해 여행하는 동안 진짜 자신은 생물학적 몸에 그대로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간거리 문제에 제한된 모든 해법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 기술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불가능한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은 알 수 없으므로 당분간 우리는 태양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를 바라보며 하늘에서 그 별을 봅니다. 존재한다는 것도 현재 가진 어떤 수단으로도 닿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언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년 뒤에는 획기적인 추진 기술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1000년 뒤에는 극저온 동면이나 정신 업로드를 실현할 수 있고 10,000년 뒤에는 거리의 장벽을 뚫고 은하로 퍼져나가는 우주 문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지구에서 별을 올려다보면서도 닿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관점은 페르미 역설입니다. 성간 여행이 우리에게 이토록 어렵다면 다른 모두에게도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외계 문명이든 같은 물리법칙과 광속 한계, 로켓 방정식, 속도에 따라 가혹하게 커지는 에너지 요구량을 마주합니다. 은하 어딘가에 지적 생명이 존재한다면 아마 같은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 겁니다. 별을 보며 자신들이 혼자인지 고민하고 성간 탐사선의 임무 조건을 계산하다가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을 겁니다. 우리가 외계 문명의 증거를 보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선진 문명에도 성간 여행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수백만 년 오래되고 훨씬 앞선 기술을 가진 종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거리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문명이 고향 항성계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립되어 손을 뻗지도 이웃을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와 똑같이 닿을 수 없는 먼 불빛을 봅니다. 영원히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전파 신호에 귀를 기울여도 들리지 않는 거대한 침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외계의 거대 구조물을 찾았지만 아무 흔적도 발견하지 못한 이유도 설명됩니다. 아무도 별 사이를 여행할 수 없다면 모든 문명은 홀로 발전하고 홀로 살아가며 홀로 죽습니다. 서로 접촉하지 못하고 다른 존재가 있는지도 모른 채 어둠의 바다에 고립된 섬으로 남습니다. 쓸쓸한 우주의 모습이지만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거리가 문명을 갈라놓는 장벽이자 거대한 여과기일 수 있습니다. 적대적인 외계인도 자멸도 아닙니다. 기술 부족도 아니라 오직 거리, 순수하고 넘을 수 없는 거리입니다. 알파 센타우리까지 4.24 광년이라는 수치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지도 모릅니다. 건널 수 없는 간격입니다. 넘을 수 없는 한계이자 미래의 경계입니다. 단순한 수치나 측정값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나머지 우주와 갈라놓는 심연입니다. 가장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우리가 홀로임을 일깨웁니다. 결코 닿을 수 없는 별들에 둘러싸인 채 우주의 작은 구석에 갇혀 고립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까지의 벅찬거리는 묘하게도 아름다운 무언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연의 규모와 우주의 광대함, 우주가 우리보다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야망과 능력보다 큽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우리는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겼습니다. 태양과 행성이 우리 주위를 돌고 별은 천구에 붙은 빛이라 충분히 높이 오르면 닿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심이었고 창조의 초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며 태양은 수천억 개 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별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고 우리는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수족의 은하 중 하나인 평범한 은하에 특별할 것 없는 곳에서 평범한 별을 도는 작은 행성에 살 뿐입니다. 겸허해지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우주적 자만심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작고 미미하며 변두리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관점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작다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맥락과 우리가 무엇에 속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무관심한 물리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인류가 나타나기 수십억 년 전부터 존재한 광대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인류가 사라진 뒤에도 수십억 년 동안 이어질 우주입니다. 알파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도 이 관점에 포함됩니다. 우주가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놓이지 않았으며 빛의 속도를 협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리함과 의지만으로는 넘지 못할 한계를 물리법칙이 정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바람에 맞춰 휘어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제약 안에서 움직이고 그럼에도 어쩌면 바로 그 제약 때문에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파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4.24광년, 약 40조 킬로미터입니다. 여러 속도에서 그곳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 임무를 설계하고 추진 체계를 모형화하며 비용과 위험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마비를 관측해 질량과 공전 주기, 거주 가능성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약 40조 킬로미터 밖에서 오직 빛과 수학만으로 이 모든 일을 해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작은 행성 위에 질서 있게 모인 물질의 티끌에 불과하지만 우주를 이해합니다. 수년을 날아온 광자가 담은 메시지를 해독합니다. 공허 너머를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것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사유하는 의식 있는 존재입니다. 그 능력과 의식, 호기심은 드뭅니다. 아마 극도로 희귀할 겁니다. 우주의 대부분은 빈 공간과 의식 없는 물질입니다. 원자가 충돌하고 별이 수소를 융합하며 은하가 회전합니다. 모두 의식도 감상도 없이 물리법칙을 기계적으로 따릅니다. 이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어쩌면 우주에 흩어진 몇몇 다른 세계에서 물질은 생각할 수 있는 형태로 스스로를 조직했습니다.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알파 센타우리를 바라보며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알파 센타우리에 끝내가지 못하더라도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히 태양계에 갇혀 있더라도 우주를 이해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신비를 사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존재에는 의미가 생깁니다. 은하를 정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0개의 항성계로 퍼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의 우리로 계속 존재하면 됩니다. 의식을 지니고 지식을 익히며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간직한 존재로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알파 센타우리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곧 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생애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수세기 뒤에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오래 살아남아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호기심과 탐험 의지를 유지한다면 언젠가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거리는 언제나 4.24 광년으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거리를 건널 우리의 능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탐사선이나 우주선, 인간을 알파 센타우리에 보내는 데 성공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가 될 겁니다. 성간의 심연을 건너 태양계 너머로 나아가 다른 별에 닿는 일입니다.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찾느냐 때문만은 아닙니다. 암석과 방사선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도, 거주 가능한 행성도 없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평범한 항성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갔다는 여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거리를 극복하고 공학적 난관과 비용, 위험을 이겨냈다는 사실, 고립이 영원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둠 너머로 손을 뻗어 다른 별과 접촉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끝내 해내지 못하고 거리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깊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을 알게 됩니다. 지성과 기술로도 극복할 수 없는 제약을 우주가 부과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 역시 가치 있는 지식이며 겸손과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연이 정한 경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술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에 삽니다. 충분히 노력하면 모든 문제에 해법이 있고 인간의 창의성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파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문제에는 해법이 없고 어떤 장벽은 영구적이며 어떤 꿈은 영원히 손이 닿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똑똑하지 않거나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주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허락하지 않을 때는 그 사실에 귀 기울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어진 경계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알파 센타우리가 주는 진정한 교훈입니다. 성간 여행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난관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우주적 거리 앞에서 겸허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존재와 의식의 탄생을 확실히 아는 유일한 행성, 우리의 유일한 고향인 지구에서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름다움과 의미, 목적이 존재함을 아는 곳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며 충분해야 합니다. 영원히 가진 전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탐구가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좋아요나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이 우주 속 우리의 위치를 깊이 살펴보는 영상을 계속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별을 올려다볼 때는 그 별들이 상상보다 더 멀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훨씬 더 멀리 있습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와 다음 별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이제 별을 다시는 예전과 똑같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습니다.